네, 안녕하십니까. 전 더 CSR에서 기후 전략을 맡고 있는 장화영이라고 합니다. 앞쪽에 있었던 발제자 분들께서도 좋은 발제 내용들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주요 내용들이 크게나 이제 재무 정보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 그다음에 TCFD 프레임워크를 차용해서 공시를 조금 더 고도화해 나가는 방안들입니다. 특히나 지금 발표드릴 기후 공시 의무화에 대한 대응 내용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주제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좀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보통 이 공시를 할 때 저희도 TCFD 프레임워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S2에서 요구하는 상당 수준의 공시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사실 이제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은 곧 이제 의제화 될 그 공시 규제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그 중에서도 기후 공시는 그럼 과연 어떻게 공시해야지 우리 회사에서 좀 그 공시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느냐일 것인데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좀 더불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네 가지 파트로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최근 동향이 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서도 기후공시에 대한 의무와 동향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럼 이 손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그리고 이것들을 좀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좀 내재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ISSB S1, S2가 글로벌 기준선으로 좀 정착을 했습니다. 물론 요구 사항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때 ESRS들을 많이 차용을 했지만, 의무 공시 규제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다시 S2로 귀결되는, 그리고 앞서 발제드렸던 저희 유담실 부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옴니버스로 인해서 다소 좀 축소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소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동향상에서 보호무역지라던가 자국중심주의적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쪽에서 좀 주춤하긴 했지만 사실상 그래도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영국, 호주, 일본을 비롯한 우리 주변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의무화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면 저희도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점들이 S2에 대한 정합성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제 갭 분석 같은 것들을 좀 수행해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실제 우리 준비도 레디니스 측면에서 우리가 글로벌 표준 공시 기준들이 요구하는 것들에 맞춰서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보아야 되는데요. 앞서 발제해 주셨던 저희 윤수걸 센터장님께서도 포피를 기준으로 각 내용들을 좀 발표를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들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체크해보는 것들도 사실상 이러한 정합성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CSRD에서 이제 얘기한 거래나 수요 대응에 대한 것들인데, 사실상 요구하는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서 인게이지먼트를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오늘 발표 주제는 기후 공시를 위주로 말씀드리지만 사실 사회나 거버넌스까지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그 정보들이 과연 정말로 충실하고 신뢰성 있고 중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공시하느냐의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내부 통제를 통해서 어떠한 리스크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 정보들은 과연 어셔런스 측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보이냐라는 측면에서 또 저희가 대응 포인트를 좀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후 리스크, 그다음에 기후 공시 측면에서 좀 바라본다면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재무적 영향에 대한 것들에 좀 고민이 많으실 건데, 단순하게 자산 손실률에 대한 개념으로만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정보 이제 공시 체계 고도화를 우리가 구축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재무 정보와의 어떤 연동성까지 함께 고려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그로한 인해서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가 공시하는 내용들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평판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숙제가 오늘 발제 내용들의 주요한 대응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앞서 설명드렸던 CSRD나 이런 S2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좀 불명확하고 주춤한 부분들이 있는데 반해서 최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후 공시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밑그림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대상 기업들을 약 4천여 개를 선정을 해서 명단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보아야 되는데 SB253과 262입니다. 보고 주기라던가 적용 기준 그리고 공시 시점에 대해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일단 공통적인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간주되면 매출이라던가 종업원 수 그리고 이제 자산 기준 몇 가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좀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시사점을 보면 이제 이행 지침 자체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초반에 이제 공시 대응 그다음에 어떤 의무화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준비도를 아까 검토를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밑그림이 그려진 부분들이 있으니 세부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기존의 S2라던가 TCFD 프레임을 통해서 저희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지만이 어떤 저희가 법안의 입법이라던가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제 공급망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 적용 대상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또한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규제에 대한 그 회피라던가 우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기가 난해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요 4천 개 기업 명단들을 보면 일단 국내 기준으로 보면 사실 저희가 이제 리스크와 기회 요인, 그다음에 실행 및 준비 포인트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이나 기아차와 같이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거래가 활발한 곳들이 있는데요. 실상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연구소라던가 내부의 유통망을 구축해 놨다 이런 경우에도 그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5%를 넘어가는지 안 가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몇 가지 기준들을 근거해서 그 대상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웹을 통해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매출 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25%를 초과할 경우에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SEC가 주춤하는 바람에 기후 공시가 약간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거야라고 좀 저희도 방심을 했었었는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씩 이제 단계별로 밟아 나가면서 사실은 이거 표준이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고민 또한 함께 생겼습니다. 실제로 뉴욕이라던가 유타주 같은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통과된 법안을 기준으로 표준 확산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걸 표준화해서 우리도 저렇게 법제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요거 맥락에서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될 게, 저희가 공급망 이야기도 드렸고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그러면 기업들, 협력 기업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문제, 그다음 우리의 데이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그다음에 ERM 수준의 어떤 리스크 관리, 그리고 그것들을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준비 포인트가 될 텐데요. 그 부분들은 좀 단계적으로 찬찬히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좀 어떨까요? 역대 정권들이 어느 정도 그 단계별로 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들을 좀 차근차근히 밟아왔었습니다. 근데 현 정권 들어서 전체적인 정책과 정책 과제, 그다음에 이런 기조에 ESG를 이만큼 녹였던 경우는 사실 많이 없었었는데요. 근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그 환경에, 특히 기후 위기에 대한 ESG에 대한 부분들을 전반적인 정책과 정책 과제에 녹이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이를 통해서 저희 앞쪽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들처럼 의무 공시화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그중에서도 기후 공시 외에도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시사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유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990년도부터 2020년대까지
기후 관련된 법 제정 트렌드를 한번 이렇게 발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글로벌 자료인데요. 2010년부터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20년대가 가까워지면서 법 제정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요 앞서 장표에서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프레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그 프레임워크를 완성한 일종의 그 하나의 법제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안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법안들의 수는 점진적으로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적의 개념으로 보면 만만치 않은 환경 관련된 법안들이 실제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OECD 국가, 그다음에 G20 국가들 사이에서도 오른쪽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KOR, 대한민국은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그럼 앞으로 수출 제조기업, 그러니까 제조업을 기반한 수출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러한 추세가 좀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00여 개 이상의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되었고 영국, 한국 이러한 국가들은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실제로 법률로서 통과시켰습니다. EU도 당연히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트렌드를 볼 때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여기서 더 이상 주춤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손실로 이어지는 것들이 사실 법률 제정과도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그래프 곡선이 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데요. 누적 이후 같은 경우에는 198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손실액이 약 8,200억 유로로 지금 예상 추계가 되고 있고요. 최근 5년인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죄송합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도 약 2천억 유로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사이에 이러한 경제적 손실이 집중되어 있고 비율로 따지면 약 25%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런 손실질이 계속 누적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제정은 당연히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기업들도 그러한 요구 사항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은 좀 되게 손쉬운 예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측면에서 보면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라던가 산업 구조 자체가 급격하게 변화가 전환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음표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매출량 목표 대비해서 배출량을 비교해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산업 구조가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총량 기준으로 매년 감축 목표 대비 배출량을 보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노력들을 해주고 계시지만 아직도 저희가 이것들을 정말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함께 섞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일단은 상황은 이렇게 현실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거를 그럼 검토하고 내재화하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저희가 내재화도 당연한 숙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기후 위험은 크게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위험들을 식별을 하고 평가를 해서 재무적 영향 금액까지 뽑아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많은 애로사항도 있고 어려움도 겪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실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제대로 기후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셔런스라는 표현을 앞쪽에도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그 내부 통제 측면에서 우리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매년 정말 보고서나 평가 대응 목적으로만 내용들을 쥐어짜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인게이지먼트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실제로 참여시켜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예시적으로 저희도 그래서 한번 총 4단계로 한번 준비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스타터입니다. 공시 전략도 좀 수립해야 되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그리고 정책이라던가 프로세스를 설계, 구축, 고도화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기준들도 선정하고 외부에서 요구하는 공시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준비가 되고 있는지 매년 재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고 수집하기 위한 표준화 절차, 그 다음에 증빙이 중요합니다. 뭐 남들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나중에 감사 대상 정보가 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가 증빙에 대한 준비 또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좀 준비가 되면 그 데이터들을 근거로 저희가 분석을 할 텐데 거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도 어렵고 원천 차단은 뭐 사실 많이 지난하죠. 그러면 최소화의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내부 통제라는 것들이 사실은 그러한 관점인데 그러한 부분들로 저희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게 ERM 수준으로 병합되는 것들을 실제로 TCFD라던가 X2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재무 영향을 추정하는 것들. 아마 여기에 계시는 그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이미 CDP에 대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답변을 준비하시다 보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들이 캐펙스와 오펙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 회사의 데이터들이 재무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된 리스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금액 정보를 산정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더 CSR에서 제안드리는 부분들은 한 번에 다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 아니면 특정 현장별로 파일럿 테스트 개념으로 조금씩 확산 전개 하시면서 고도화해 나가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지표가 잡히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다시 목표와 실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플랫폼화하고 내부적으로 계속 PDCA 개념으로 매년 고도화해 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다만 외부에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공시하기 전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아까도 설명드렸었는데 드라이런의 개념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계속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부의 유관 부서들, 그다음에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의 어떤 지원과 의사결정을 받아서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조치를 통해 보완하는 이러한 것들을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사회 승인과 공시 계획에 따른 어떤 캘린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공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이러한 단계들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 뭐 공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연기가 되었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 정권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만큼 올 연말에 이러한 부분들이 공개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점을 저희가 감안하면 지금 이 시점부터 준비하더라도 일부 돼 있는 것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사실상 이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하시는 데는 최소 2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좀 간주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후 위험을 실제로 평가한 사례들이 있느냐? 이게 이제 물음표가 좀 떠오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기존에는 재무적 영향도도 저희가 상중하 또는 뭐 높고 낮은 요 정도로만 저희가 많이 공시를 했었죠. 정량적 금액 데이터를 공시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재무 영향 도출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기후공시 의무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잠깐 시간상 그 제가 생략을 드리긴 했지만 그 EU에서 재무적으로 손실 금액이 가장 큰 국가들이 대표적인 국가들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같은 선진국들입니다. 국내도 거기서 자유롭지 않겠죠.
반대로 좀 개발이 덜 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재무적 영향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후 관련 물리적 위험을 좀 평가를 잘 해야만 하는 순간이 도래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완화 조치를 수립할 수 있어야 되고 위험에 대해서 이제 단순하게 식별 평가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정말로 저희가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CDP 평가 대응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소개드릴 그 벤치마킹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뭐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던가 협력사들을 참여시키는 방안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들 주시지만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저희가 저희 회사 안에 있는 어떤 가치 사슬이라던가 이런 전반에서 저희가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들을 좀 한번 들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여기 모신 여러 그 분들과 좀 다른 산업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사례로서 좀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기술 기반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대규모의 데이터와 서버 장치들을 운영하고 그렇다 보니 또 물 관리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크라우드 리더로서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그다음에 워터 포지티브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엄청 잘할 것 같지만 사실 사례들도 저희가 많이 제시를 드리긴 합니다만 환경 전담 조직이라던가 어떤 정책적 미비 사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탄소 제거에 대한 어떤 조달 약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다 감축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그리고 워터 관리, 그러니까 워터 시큐리티의 관점에서 워터 리플레시먼트에 대한 투자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죠. 이러한 사례들도 있기는 있지만 그럼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향 금액 정보들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택적으로 좀 공시를 하긴 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공개했다가 생각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너무 높은 수준인데라고 하면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게 마켓 리스크와 레퓨테이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도 선택적으로 공시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필요 시에는 의무화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제한적으로 공시를 좀 하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가능한 포인트들을 찾아서 추후에 완전 공시가 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레버입니다. 정말 유명한 글로벌 소비재 기업인데요. 제조 탈탄소화 투자 계획을 향후 150만에 가까운 네, 그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공개하고 있고 그에 대한 실제 계획과 일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공장이 위치한 지역별로 추정되는 영향 금액이 얼마인지도 상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지역별로 노출되는 물리 리스크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와 실제로 어떤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 그 리스크가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르스테드라는 기업입니다. ESRS 관점에서 워낙 그 선두주자에 가까운 기업이라 아마 많은 스터디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CDP 평가 대행을 할 때 벤치마킹 사례로 많이 활용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 기업은 덴마크 기반 재생에너지 선도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약 80에서 90%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실제 답변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탄소를 줄이기 위한 계획들을 정말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공급망 안에 들어가 있는 협력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금액 정보까지 함께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별로 US 오피셜 A, 뭐 EU 뭐 포트폴리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출되는 리스크별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그 영향 금액이 얼마로 추정된다라는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네, NL입니다. 에너지가 사실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국내 발전사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되게 제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자유도가 없는 부분입니다. 국내 발전사들 같은 경우에는 국영기업이고 국가의 KNDC라고 하는 그 체제 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저희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게 이탈리아 본사가 이제 글로벌 전력 회사인데 실제로 지속 가능한 경영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함에 필요한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달하고 한편으로는 그 규모 자체가 이미 상당 수준을 이제 기준을 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실제로 KPI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스텝업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업 조항에 근거해서 그 지속 가능 경영 채권에 대한 금액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앞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사람들이 저희 지금이라도 S&P나 MSCI나 다른 어떤 기후 관련된 솔루션을 도입해서 사용하면 기후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어떤 재무적 정보들이 정말 명확하게 나올까요? 라고 문의를 주십니다. 답변은 그 자료들 또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추정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회사의 그 장부가액, 자산 정보들을 각 클래스별로 입력을 하셨을 거고 지리적 위치 정보 특성에 따른 노출된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에 따른 자산 손실률을 계산하는 구조인데 그게 저희 회사에 있는 어떤 재무적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연계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추정된 숫자입니다. 그렇다 보니 특정 금액을 공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위값을 제한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추정이고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 사항들을 다시 체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굳이 많은 자본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해외에 있는 지금 다양한 툴 사례들을 제가 지금 여기 제시를 드리는 것처럼 한번 해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한번 돌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제안이고요. 만약에 요런 것과 관련해서 국내 사업장들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기후 리스크라던가 재무적 영향 금액들을 도출하는 것들, 그다음에 기존의 회사의 내부의 내부 통제가 구축이 되어 있지만 일부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페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저희가 거의 그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으로 문의 주실 사항들이 있으면 이따 Q&A 시간에 좀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